이제 교육 심리학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하브루타 복습은 할 게 아닌 것 같고 내일부터 여기 교육 심리학부터 하브루타 복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 심리학을 들어가서 보자고요. 교육 심리학을 그냥 들어가서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돼요. 그럼 예상 가능한 문제를 하나를 읽어보면 저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적용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3시간을 통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교육 성과에 영향이 있냐 없냐 있잖아요. 교육 심리학 안에서도 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러면 실제 논술에 적용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라고 유출해 보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점이 진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바로 인지발달, 성격발달, 정체감, 자아발달,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향을 진단하는, 그다음에 개인차 요인으로서의 지능이 학습의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창의성의 문제, 인지양식의 문제, 점들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있죠. 성과에 영향을 주죠. 제대로 된 진단이 되면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서 학업 성취를 낼 테니까요. 교육심리학 안에서도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있냐? 있습니다. 행동증강기법, 문제행동감소기법, 반두라가 얘기하는 사회인지학습, 인지주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학습 이론들이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느냐를 교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바람직한 학습 방안들을 제시를 하죠. 실제 이런 행동증강기법이나 문제행동감소기법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학교 현장에 가면 정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법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이걸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일반 선생님들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나 다 해요. 모든 선생님이 다 해요. 그러면 SAB에서 S를 맞으려면 뭐가 달라야 되냐? 학습동기 유발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학습동기는 사람마다 알아서 학습동기 유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유발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반 아이들 성적이 올라야지 반평균 올라가서 S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담임으로서 학습동기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들을 쓸 거냐?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선생님들이 적용해 나갈 대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선생님은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반 담임을 맡고 있다. 한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살펴보니 다른 아이들하고 인지발달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다.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해서 동일하지 않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떨어지는 거죠. 또한 어떤 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이게 지금 이론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편 어떤 아이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해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만 한다면서 왕따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놀림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런 거 흔하단 말이에요. 자, 이 현상을 딱 놓고 학급 아이들의 문제점을 인지발달, 정체감 이론, 콜버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의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 스키너의 행동증강이론 및 문제행동 감소기법에 의해서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제예요. 딱 전형적으로 이미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스타일이죠. 학교 현장 발생 가능한 사례 딱 주고 이거를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점 진단하고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
반두라가 못 얘기했다, 삐아제가 못 얘기했다라고 단순 암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각 이론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안,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안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외우겠다 그러면 외울 게 엄청나게 많고 그 외워본들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큰 흐름화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논술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학교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이 위는 같으니까 이게 뒤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선생님은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오후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모두 자고 있다. 문제의식을 키는 선생님이 몇몇 학생을 불러서 수업을 잘 안 듣는 이유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A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학생은 뭐냐면, 선생님 수업은 정리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라는 게 B 학생이에요. 얘는 장의존적 인지양식을 갖고 있는 아이란 얘기죠. C 학생은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매번 똑같은 일을 계산만 반복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도무지 마음이 조급해요. 얘는 충동적 인지 양식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것들을, 이 현상을 놓고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각 학생이 수업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지능, 인지 양식과 개인차 요인에 의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퀸 이론, 교사의 학습 동기 이론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이론을 적용해서 학습동기 유발을 시키라는 거예요. 방안을 쓰라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주 안점이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삐아제가 뭔 얘기했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놓고 전체 그러면 교육심리학의 흐름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 결론이자, 제가 여기 들어가면 항상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교육심리학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심리학을 많이 들으셨는데, 교육심리학을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빠지죠,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죠. 물어보고 오래오래 묻고 답하라면서요. 교육심리학에 놓고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반영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한 교육심리학의 결론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사회과학 접근법을 쓰고 있고, 그래서 관심사항은 성과예요.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몽차들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 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걸 놓고. 그래야지 내려다 볼 거 아닙니까? 자, 인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갖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지덕체를 다 보는 거죠. 지덕체를 다 보는데, 지덕체 안에도 공통 요인이 있고 개인차 요인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요인. 바로 공통 요인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인지발달 이론,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신삐아제 이론, 이런 것들은 바로 지에 대해서, 공통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학생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덕의 요소. 그래서 제가 지는 인지로 해석이 되고, 덕은 정의로 해석이 되고, 체는 심동으로 교육학 용어로는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인지발달은 바로 지에 대한 요소라고요. 덕의 요소는 정의적인 요소인데 바로 성격. 성격은 덕의 요소라고요. 도덕성, 정체감,
이런 것들은 다 정의적인 요소라고 해요. 공통적으로인 요소예요. 공통적인 요소라 하면 이런 거죠. 이 단계에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고 도달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인지 발달은 다 성인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하지만 중학생에 갓 입학한 아이들은 누군가는 좀 늦는 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누군가는 이미 어른하고 똑같은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된 애가 있는 반면 누구는 좀 못한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어떤 시기가 좀 오는 개인차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겪는 단계는 다 공이 같이 겪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공통요인입니다. 개인차 요인은 이 안에서 누구는 더 가 있고 누구는 먼저 가 있고 누구는 덜 가 있고 이런 개인차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능, 창의성, 인지양식이라는 개인차 요인과 함께 학습 동기도 개인차 요인이에요. 자, 이 개인차 요인에서 지능은 인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창의성도 인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지 양식도 인지 관련된 내용이라서 다 지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덕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면 바로 학습 동기입니다. 정의적인 요소로서는 학습 동기. 사람마다 난 공부 못 해먹겠어 라는 학습 동기 유발에 되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다른데 그러한 요소는 지식의 요소, 지능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정의적인 속성, 덕의 요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학습 동기입니다. 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놨냐? 요까지는 그냥 진단만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직접 적용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요소 있죠. 관점이. 요까지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이론들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비고츠키, 인지에 대해 문제 진단하는 용어로 나왔어요. 에릭슨의 사회심리 요인에서 자아정체감과 역할혼미가 바로 문제 진단하는 요소로서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가든허의 다중지능이론, 지능에 대한 해석, 개인차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에 대해서 답변할 건지에 대한 요소로서 다뤄졌고,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은 학습 원리로서 다뤄졌어요. 그 다음에 학습동기 유발이 위그필드 에클레스의 기대가치 이론,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위계론, 이런 것들이 학습동기 유발 요인으로 다뤄졌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 전체 윤곽이 보이시죠? 요것들은 공통 요인에서 문제점 진단, 개인차 요인에서 문제점 진단, 그 다음에 공통적인 대안 마련, 개인차 요인에 의한 대안 마련으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문제 진단, 대안 제시,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다 집대성을 해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전체 흐름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학습자 발달 단계, 공통 요인이죠? 개인차 요인을 반영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서 학습을 시키면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였구나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피아제의 소집된 적동학습 해놓고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오레오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연령별로 인지발달 단계가 다르며 그 각 단계별로 학습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걸맞는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에서는 평형화, 상호작용하는 과정하에서의 평형화 기제를 적용하여서 도식을, 인지도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라고 내용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읽어내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고치키랑 하고 또 얘기하고 이거 놓고 다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외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외우는 거 안에 피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것만 했지
뭐 중학생이 뭐 형식적 조작기라서 어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근데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논술 쓰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지금 거꾸로 교육학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전체 윤곽 보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군. 이건 왜 안 중요한지 알겠네? 이건 왜 중요한지 알겠네? 라고 감이 와야지 이건 중요하고 이 안에서는 뭘 봐야 되고가 보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들어가는데 이거를 교육심리학도 심리학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의 흐름을 심리학의 그 연대별 발전 과정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저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심리학은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발전했냐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1900년도에 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철학이었어요. 사회과학이라는 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 철학이에요. 19세기 근대 철학, 다 근대 철학 안에 있었고 철학자들이 다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모아서 뽑아서 새롭게 하나의 방향을 만든 첫 번째가 정신분석학이에요. 이거는 과학은 아니에요. 그럼 과학과 과학 아닌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아주 러프하게 그냥 거칠게 잘라서 얘기를 하면 검증된 결과로 얘기하느냐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얘기하느냐의 차이가 과학과 과학이 아닌 거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의 해몽에서는 꿈이 그렇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증 안 됐어요. 그냥 프로이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나는 공감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것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보자라고 처음 출발했던 게 정신분석학이고 1920년대에 가면 왓슨, 스키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만든 스키너, 그 다음에 그 불수의적 조건 형성 이론을 얘기한 파블로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가 개를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검증한다고요. 얘가 먹고 싶어서 침을 흘렸어, 침을 안 흘렸어라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으로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실험의 틀을 열었던 게 왓슨, 스키너, 손다이크예요. 여기 반두라까지 이걸 보면 익히 익숙했던 이름들이 나오죠. 스키너, 손다이크, 반두라. 행동주의 학습 이론들을 냈던 사람들이죠. 이거를 반두라의 경우는 사회인지 학습으로 확장을 했고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는 특히 MRI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뇌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어요. 1920년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봤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나요. 그건 측정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의 결과를 한 거는 바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뇌를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봤던 관점이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 학습 방법이 나왔었죠. 그런데 보니 꼭 우리가 교육받은 행동 결과가 아니라 물어봤더니 난 이게 좋아하고 체크를 했다 이거예요. 뇌의 반응을 자기가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면 굳이 행동으로 안 드러나도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측정을 해보자가 1960년대 인지주의 심리학이 나오고 이게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인지주의 정보처리 모형에 의한 학습 이론으로 확장되어 나온 게 1960년대에 나왔어요. 퀘러, 레빈 같은 사람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고 피아제가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들어갑니다. 피아제가.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단순 무식한 행동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얘가 뭔 생각을 하는지 관찰해 보겠다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80년대에 한 20년을 거쳐서 지나서 인본주의 관점이 나오는데요. 인본주의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엄마가 너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주의는 설명을 못 하더라 이거죠.
인간의 마음의 자유주의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쪽을 만들자가 바로 인본주의 관점이고, 우리 바로 교육학 안에서 보면 행동주의 관점에서 인본주의 관점으로 그 교육 과정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 인본주의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메슬로우, 욕구 위기론 낸 사람. 로저스는 심리상담 이론 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이 이후에는 인본주의 관점이 나왔지만 인지주의가 여전히 주류입니다. 사이드로 인지주의가 못 본 부분을 일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주류는 다 인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말고도 다양한 게 나왔어요. 기능주의, 구성주의 하고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이 나왔다라는 이런 흐름을 놓고 이해를 해보면, 아,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스키너가 얘기했던 부분이 1920년대 얘기구나. 인지주의 관점을 얘기했던 게 1960년대이고 삐아제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전체를 놓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하에서 이제 발달로 들어간다 이거죠. 발달이라는 것들은 지덕체가 다 있잖아요. 지, 덕, 체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인지 발달을 본 거고 삐아제죠. 여기서 발달은 지덕체 전체를 발달을 하기 때문에 여기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의 요소를 보면 지덕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보면. 그 중에서 잘 보시면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 초기, 중년기, 성년 후기예요. 이거 각각을 발달 단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임용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좀 더 확장한다면 초등학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지는 좀 더 확장한다면 성인하고 우리가 다뤄야 될 아이들은 어떻게 관심이 다른지만 알면 되겠죠. 더 확장하면 초등학교까지 보는 거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인하고 뭐가 다른지 정도만 알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요. 유아기 때, 아동기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그건 초등에서 알아서 하겠죠. 초등 임용해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기의 과업을 보시면 직업, 가치관, 윤리체계, 정서적 독립, 시민생활 필요 기능 및 개념 다 지, 덕, 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헤비거스의 발달과 여기서의 발달은 지, 덕, 체 전체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다. 머리의 발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발달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발달하는데 그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인이 있고 환경이 주어지는 요인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애가 머리가 좋게 태어난 아이와 안 좋게 태어난 아이가 성과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애도 공부를 전혀 안 시키는 수용소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 동일하게 뛰어난 아이가 조기 교육을 받아갖고 영재 교육을 받은 아이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결국 지, 덕, 체의 발달은 타고난 요인과 환경으로 후천적으로 주어진 요인이 같이 결합돼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요인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성장하면서 나타나잖아요. 키 큰 애는 나중에 크지 않습니까? 타고났을 때 유전자가 큰 애들은 나중에 성장기 되면 알아서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전 요인.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은 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인간은. 평형화, 인지 발달로 해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불평형을 평형화하는 과정하에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발달을 제대로 시키려면 타고나는 것,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을 부여를 잘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타고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가 멍청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가 뛰어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걔는 뛰어나게 태어났으면 영재교육 시키면 되는 거고,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으면 그거 다 감안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개념은 주로 양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성장이라고 안 하고 발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양적인 성장 플러스 질적인 성장을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인 성장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1살 내지는 2살일 때 여자애들은 1살 조금 못 됐을 때, 남자애들은 2살 다 돼까지도 좀 늦게 하는 애들이 2살이 되면 언어를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를 시작을 한다고요. 그 이전에는 옹알이밖에 못하다가 말을 한다니까요. 질적인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 신체 성장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질적 성장이 난다고요.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발달에 보면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1살, 2살에 언어 발달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언어가 발달이 안 되면 나머지 이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기초성, 유아 경험들이 잘 누적이 돼서 나중에 발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누적이 되잖아요. 언어가 발달이 안 됐으면 나머지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한 아이가 어느 순간 정신병이 생기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게 되지 않잖아요. 뒤로 가지 않는다고요. 불가역성. 이런 성향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만 하면 돼요. 왜? 이게 주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관성은 타고난 것과 환경이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게 상관성의 의미고, 사람마다 도래하는 시기가 달라요. 얘는 1살에서 2살쯤에 할 거야. 하지만 얘가 1살에 말을 할지 2살에 말을 할지는 몰라요. 예언이 어렵다고요. 분화와 통합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어릴 때 손가락을 쓰는 것이 정교하지 못해요. 성인보다. 그래서 중추부터 발달하고 말초로 확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능의 분화와 통합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 키가 크는 것들을 보면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커서 일정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있잖아요. 구체적인 시기로 해서 딱 집어서 얘는 몇 살, 키가 얼마가 될 거라고 예언할 수 없지만 연속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단속적으로 크지 않는다고요. 개별적이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키 차이가 나잖아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주기가 있는데 사춘기 때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기가 나타나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중추에서 말초. 구체적인 사고에서부터 추상적인 사고로 나아가요. 되게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추상적인 사물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면 당연히 알지 않겠냐? 잘 모른다고요.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단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웃었던 거, 엄마 아빠가 껴안았던 거는 구체적인 거라서 남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 거는 안 남는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얘기가 다르죠.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해도 압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또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결정적 시기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불행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애가 어릴 때부터 계집에 묶여갖고 자라났던 소련의 소녀가 있었어요. 늑대인간처럼. 늑대인간은 버려졌다가 자연에서 살아남은 애지 않습니까? 그건 정도면 나은데 얘는 학대를 받아갖고 부모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학대를 받아갖고 어릴 때부터 개집에서 묶여서 자랐어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래서 개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했던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발견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교육학자, 심리학자, 뭐 의사 다 집단이 돼가지고 애를 하나하나 조기교육을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측정하고 그걸 교정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애가 4살이 넘었거든요. 말을 끝까지 못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를 해요. 1살에서 2살에 언어를 배우는 그 시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시기를 상호작용을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 아이는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늑대인간들이 말을 못 배웁니다. 결정적 시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검증된 결과예요. 이렇다라는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 청년기 정도만을 읽어두시고 성년기와 뭐가 다른지에 비교만 좀 해두시면 발달과업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다른 시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덕체 전체를 다룬 아우르는 발달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은 지덕체 요소로 구분돼서 각각의 우리 단계를 학생의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배울 것들을 한번 종합정리를 한번 해놓고 전체 교과에서 보고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의 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그 부분들을 교사로서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 요소, 덕의 요소로 나누어서 각 이론가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뿌려본 거예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지의 발달이죠. 지성의 발달이에요. 해서 봤더니 다른 거 필요 없고 아이들은 우리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로서 어른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적으로 성인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가정하고 있는 성인과 차이 나는 요소를 중심으로 물어보겠죠.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냥 똑같이 성인처럼 대하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지.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로 보면 4, 5세에서 내적 언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 없고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물어볼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성인과 차이가 없는데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성격에 있어서 프로이드로 보면 이 성격이라는 거는 정의적 요소죠. 프로이드에 있어서 성격의 요소를 보면 생식기로서 차이가 없어요. 물어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에릭슨에 가서 보니까 성인, 특히 대학생 정도 되면 친밀감, 고립감을 느끼죠. 근데 자아정체감, 역할혼미니까 이게 딱 우리가 얘기하는 사춘기, 중2병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아의 경우는 7세가 돼서 분야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으니까 물어볼 일이 없어요. 도덕성에 있어서 보면 피아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율적 도덕성, 타율적 도덕성에서 성인과 차이가 없으니까 물어볼 일이 없는데 콜버그의 경우는 보면 후인습 단계와 인습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후인습 단계와 인습 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후인습 단계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설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아느냐. 보편윤리, 보편정의를 추구가 중요하고 그게 법보다 앞선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학생들 간에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인습 단계이죠. 그러니 이거는 중요하죠. 알아야죠. 셀만이 얘기하는 사회성에서 봤을 때 사회 간섭 단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나왔었죠. 안 나온 게 지금 이게 안 나왔어요. 저라면 이걸 낼 것 같아요. 왜?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요까지만 끝나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 의미가 안 나오죠.
자, 이 도표를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과연 아이들을 체벌을 할 이유가 있냐? 보십시오. 지적으로는 성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성인을 때려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때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인지발달 이론들은 하고 있다고요. 성격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도덕성과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때리는 게 웬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 학생들의 공통 요인의 지 덕의 요소를 봤을 때 체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벌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겠죠. 심층 면접에서 체벌을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 체벌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제되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이며, 둘째,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중학교 이상의 학생만 돼도 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체벌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요소로 바라봤을 때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성격 형성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도 후인습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인습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와 법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충분히 알아듣고 체벌을 통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면 바람직한 답변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각 이론에서 중요도가 어느 게 떨어지고 어느 게 중요하고가 보이죠. 여기까지가 공통요소. 공통요소가 있고 개인차 요소가 또 있어요. 개인차는 학생마다 다른 겁니다. 지능, 학생마다 달라요. 창의성, 학생마다 달라요. 인지양식,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2월 달에 부임을 하시면 학생 명단 30명을 딱 넘겨받아요. 이게 선생님이 한 해 동안 지도하실 반 아이들입니다. 담임으로서 잘 지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담임으로서 뭐를 하실 건가요? 제 질문이. 담임해서 명단 받았어요. 30명을. 뭐 할 거냐 이거죠. 뭘 대비할 거예요. 3월 2일 날 계약할 때까지. 이런 거 파악해야죠. 생활기록부 보면서.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 면에서, 정의적 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얘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학생 명단 30명을 받으시면 얼굴하고 이름을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 학생에서 특이한 사항, 케어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두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고 그냥 갈 게 아니고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담임으로서 해야 될 거죠. 교사는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가? 안다고요. 얘기하면 다 이해한다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요. 케어가 필요할 뿐이에요. 삐져 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교를 쫙 해보고 나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놓고 나면 정말 이 형식적 조작기가 11살부터
시작된다는 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잘 보시면 교육학은 아는 척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공학하고 똑같아요. 적용해서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6, 3, 3 학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맞아요. 지, 덕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케어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중등임용이 달리 구분되어 있죠. 교대와 사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633 학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르다고 기존에 검증된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달리 구성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534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살이 아니라 11살이기 때문에. 왜 534가 나올까? 뭐 533이 나올까? 그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에 방점을 두면 633이 맞는 거고, 여기에 방점을 두면 533이 맞는 거고.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전체 윤곽을 다 보고 나서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였던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별로 안 중요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놓고,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거죠. 연령대별로 인지발달 수준이 다르고 학습 효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의 학습은 도식이라는 스키마의 평형화를 통해서 발생한다. 평형화를 한 다음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인간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평형이 발생하고 그 불평형화된 거를 평형화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평형화된 결과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인지도식이라는 스키마다 라고 이해하면 핵심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 느낌이 오죠. 아, 연령별로 다르니 현재 뭐 어느 연령 단계냐라는 것들도 일부 알아야겠지만 대충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 그 흐름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학습의 본질은 평형화니까 평형화를 더 잘 알아야겠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놓고 나서 피아제 인지발달 보면 인지기능, 지적인 기능이에요. 발달이기 때문에 공통의 기능이에요. 평형화 기제를 알아야 되고, 인간은 평형화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느냐? 아니라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남기 위해서 평형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요. 가르쳐야지만이 배우는 게 아니라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평형화를 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추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이미 발달 이론의 심리학에서 보면 여기 딱 인지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 전에는 이런 인지발달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형화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게 도식이에요. 고칠 거 고쳐서 만들고 새로 추가하고 이런 도식들을 만들어 나가요. 스스로의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요. 사고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나간다고요. 예를 들자면 포유류 안에 고래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인간도 있고 라는 그런 그 계통도를 만들어 나간다고요. 그게 바로 인지도식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상어는 고래하고 똑같이 헤엄쳐서 포유류인 줄 알았더니 그건 뭐 어류야? 하고 달리 빼고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도식이에요. 결국 인간은 뇌수가 있는데 그 뇌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평형 상태를 해소해 나가면서 안에 뇌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물리적 세계 접촉, 사회적 경험, 능동적 탐구, 인지 부조화. 이게 바로 불평형을 유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 평형화 기제는 환경, 상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 맞는 부분을 조절해 하고 바꿔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논술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피아제가 이걸 발달 과정을 봤을 때 그 특징을 보니까 피아제가 이 인지 발달의 이론을 어떻게 냈냐면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산속에서 자기 애들을 여럿을 나갔고 그 애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아 얘는 보니까 이런 걸 하네. 아 얘하고 보니까 이 나이 때는 이거 하더니 이 나이 되니까 이거 하네 하면서 이 순서가 같다라는 것들을 애들을 보고 관찰한 거예요. 자기 애들을 직접 보고 관찰한 거예요. 발달 속도 간에 근데 누구는 좀 빨리 발달하고 누구는 좀 우리 애 중에 누구는 좀 늦게 발달하네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죠. 예를 들자면 얼굴을 가렸다가 떼면 사람이 없다라고 인식하는지 계속 존속한다는 걸 아는지 이런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 본 거죠.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런 것들을 해본 것에 의해서 발달 단계의 특징을 뽑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인지 발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달은 지덕체 발달인데 여기는 인지만 다뤘잖아요. 항상 받는 비판은 정서적 측면, 덕의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기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와 우리가 요 근래는 태교부터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태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애와 안 받은 애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발달이론에서 타고난 유전 효과와 주어진 학습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발달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다 똑같아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게 한계죠. 왜? 자기는 자기 애들밖에 못 봤으니 앵글로색슨 계열의 백인들의 발달 과정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개인차를 놓칠 수밖에 없죠. 자기 애들밖에 안 봤다니까요. 스위스 애들. 사례 연구, 이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사례 연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다양한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애들만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이행 과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런 단계들의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했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지 어떻게 말을 못하는 애가 말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한다는 게 한계점으로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 이제 정말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학습이 인간이 그런 평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하느냐라고 봤더니 동화 조절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 관심은 이건데 학습에 관련된 이건데 말고도 이상현상도 있어요. 무시나 억지 해석 같은 정신병리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만 드릴 테니까 이거는 아실 필요 없고 설명만 드릴 테니까 아실 필요 없고 학습에 관계되는 것은 바로 동화와 조절이다. 자, 삼각형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 본 애가 이게 삼각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처음 접했어요. 접했는데 보니까 내가 없었던 개념이 처음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아,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여기 줄 그어진 게 삼각형이야? 이거 삼각형하고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새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새로 조직화를 한 거죠. 도식을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삼각형이라는 도식이 있구나 라고 봤어요. 이거는 모양이 달라요. 얘하고 얘는 뭐야? 얘도 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알았던 거는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인데 이것도 삼각형이야? 이런 삼각형도 있어. 그러면 모양이 다른데 얘도 삼각형이야? 이렇게 꼭지점 3개에 변이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구나 해서 기존에 삼각형으로 이해할 수 있던 것들의 종류가 늘어났죠.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해갖고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양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라는 것들은 기존 도식의 해석을 통해서 도식에 해석할 수 있는 양을 늘린 거예요. 특이하게 생긴 의자를 봤는데 나는 이전에 의자라고 생각도 못했던 게 의자야. 그럼 내가 기존에 100가지 의자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의자를 봄으로써 101가지로 양이 늘었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의자의 양이. 바로 동화를 통해서 양적 선장을 한 거라고요. 의자의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삼각형 말고 사각형이 들어왔네요. 내지는 의자를 구분했었는데 여기는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의자 했더니 의자가 아니래. 왜 의자가 아니야? 이건 앉는 용도가 아니라 뭘 놓고 보는 용도래.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이름이 뭔데? 했더니 책상이래요. 그래서 기존에 의자로 해석 안 되는 새로운 도식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상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넣었어요. 기존에는 의자라는 것만 도식만 있었는데 책상이라는 도식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 도식을 수정해서 새로 도식을 만들어 넣었죠. 기존에는 의자라는 도식만 있었는데 책상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이 된 거죠.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바로 불평형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존에 알았던 도식에다가 새롭게 이건 이 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새로운 의자를 집어넣는 게 동화. 의자로 해석 안 되는 새로운 책상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넣는 게 조절.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도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평형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학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이라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가 스무고개 하면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광물입니까? 이런 거 해서 카테고리 넣잖아요. 동물입니다. 그러면 동물 안에 뭐 땅에서 삽니까? 뭐 하늘에서 삽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동화 조절을 통해서 도식을 만들어 넣는 거라고요. 딱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학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신경생리학에서 뉴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신경세포예요. 뇌 신경세포. 이 안에서 이게 딱 다른 여기 뉴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새로 연결을 짓는 게 바로 조절. 연결관계를 끊어갖고 다른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해석을 해나가는 게 동화. 해서 이 당시에 신경세포의 이런 작동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이 바로 동화 조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피아제가 1960년대잖아요. 60년대는 뇌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MRI 같은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보고 뇌신경세포에 해당하는 개념을 도식이라고, 인지도식이라는 개념 하에서 유사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뛰어난 학자죠. 지금은 동화 조절 얘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뇌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연결하고 끊고 해서 이 연결을 통해서 뇌가 학습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신경생리학적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던 시대에 1960년대에 그 얘기를 피아제가 했다라는 거죠. 스키마, 인지도식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 참 뛰어난 학자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윤곽에서 내려가면서 보다 보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생각보다 맨날 각 교육학 교육심리학마다 맨 처음 다루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학교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지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면 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해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
불평형 상태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몇 가지 하고 내일 이어서 여기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